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 금방 돌아왔네요. 경제상식 퀴즈 겸 오늘 증시 겸 겹칩니다.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우리나라 대표 주가지수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3,000을 넘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보겠다. 또 대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는 그 상법 개정안도 최대한 빨리 개정해서 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2,800까지 넘어섰습니다. 39포인트 넘게 오른 1.4% 오르고 2,810까지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름폭이 더 커지고 있네요. 코스닥은 757.4, 0.96%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하이닉스가 5% 이상 급등하면서 22만 9천 원, 거의 23만 원 다 왔고요. 삼성전자도 강보합 정도이다가 2% 이상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해서 5만 9천 원대까지 올라섰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대, 두산 에너빌리티 3%대, 체코 원전 또 정식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원전주들도 거의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철강주도 참 많이 안 좋았었는데 4% 이상 급등하고요. 카카오도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5원, 1,355원까지 떨어져서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답 코스피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4560님이 코스피 제발 3,000까지라도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제 200포인트도 안 남았습니다. 3,000 진짜 거의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때 또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코스피 3,000 넘었습니다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아마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쌀 때 사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게 사실 또 인간 심리이기도 합니다. 서원준님, 코로나 끝물에 투자를 해서 벌써 5년째 반토막 중입니다. 라고. 1223님, 한 번도 주식 투자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노후 준비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용기를 주세요. 저는 용기를 못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주식 투자는 용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특히 이제 노후 준비라면은 저는 주식 투자는 추천드리질 않고요. 왜냐면 원체 리스크가 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3년 동안은 공부부터 하시고 실전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성택님, 코스피 오른 것보다 제가 가진 종목이 올라야 좋은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내 포트폴리오가 오르지 않으면 이게 남의 떡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서 주식 투자는 사실 간접 투자로 하실 수 있는 방법, 펀드라든지 ETF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 알파라고 하는데 훨씬 더 초과 수익을 노리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자, 세상의 모든 돈 고민을 같이 풀어보는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소비, 저축, 투자 등등 돈에 관한 여러 사연을 받고 있죠. 특히 여러분의 재정 상황 꼼꼼하게 적어주실수록 사연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저희가 3종 세트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건강기능식품인 와이즈 부스터, 또 LED 무드 스탠드, 미니 가습기가 같이 갑니다. 돈줄 상담소 게시판에 많이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이 초등학교 3학년 딸 하나, 기호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네, 40대시고요. 네, 남편분이 10년간 운영하던 태권도장을 최근에 폐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진짜 태권도 도장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거의 보육의 영역으로 가고 경쟁도 또 그러니까요. 심하고. 그래서 지금은 남편분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신대요. 문제는 쌓인 빚이 7천만 원이고 여기에 또 아파트 담보대출은 또 별개로 있다라는 건데요. 네. 중요한 거,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폐업으로 인해서 7천만 원의 빚이 남았는데 문제는 이거 아내분이 폐업할 때가 되어서야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뭐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이게 시선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당연히 빚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거 조금 이야기 시시콜콜하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부부 간의 돈에 대해서 이렇게 숨기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네. 다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문화가 달라요. 그렇죠. 김경필 대표님은 혹시 공유하시나요? 저는 너무 시시콜콜하게 공유를 해서 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가 이런 할 얘기가 있으면은 참지를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 숨기려고 그래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뭐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말 안 해야지라고 했다가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야기가. 일부 시간에 뭐 화를 참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해 얘기했는데 울분. 김경필 멘토님은 네. 말을 참지 못하는. 말을 못 참아. 울분이 쌓일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마다 다르기는 해요. 그렇죠. 서로 간에 약간의 좀 계좌 통장에 장벽을 두는 가정이 있고 다 오픈하는 가정이 있는데 어떤 게 더 건강한 건가? 사실 당연히 오픈하는 게 건강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결혼을 지금 결혼 생활 중이신 분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과 돈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결혼이라는 거는 법률 행위로서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그게 계약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데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어떻게 보면 신의 성실의 상호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도 당연히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이 뭐 이혼 이야기할 때 귀책 사유 이야기할 때 보면 그런 게 어떤 의무였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게 돈에 대한 재정에 관련된 의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냐면은 속이면 안 된다, 숨기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우리 그 아내분께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갖다 줬는데 생활비를 못 갖다 주니까 남편이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갖다 줬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됐다. 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악의적인 속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걸로 본다면 이건 당연히 이거는 귀책 사유가 될 수 있고 이건 정말 엄청난 문제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거꾸로 남편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너무 한 달 한 달이 어렵고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힘든단 말도 못하고. 그 힘든단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서 조금 일부 생활비를 또 안 갖다 줄 수 없으니까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이제 아내분 배우자분이 이것을 용인하고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또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짠하죠. 그렇죠. 짠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쪽이냐.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내가 대출 받아 갖고 숨기고 그냥 일을 해서 벌었다라고 하고 그냥 생활비를 줘야지라고 하는 거라면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내용이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상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부분을 차마 이야기하지 못해서 조금씩 이렇게 대출해서 꺼내서 주던 것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졌다. 참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정말 마음이 짠해지고 참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어깨를 짐을 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나는 그런 사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쪽이냐는 사실 두 분밖에 몰라. 그렇죠. 이호환님이 가계 경제는 부부가 다 공유해야죠. 작은 그렇죠. 기업인데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 박성춘님은 제 계좌는 오픈인데 와이프는 클로즈입니다. 한쪽만. 네네. 이런 집도 있어요. 신기하게. 이게 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4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완전히 상호 오픈하는 스타일이 있고 한쪽만 오픈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만약에 이 남편분 같은 경우에 나는 다 갖다 주고 다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데 아내는 얼마를 버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가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가정인 경우에 아내분이 정말로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스타일이면은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돈이 빨리 모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당신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 그리고 나는 돈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가게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투명한 게 맞죠. 아이고 참 그 동기도 중요합니다만 또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게 가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너무 드라마 같은 일인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편이 매월 한 300만 원씩 이제 생활비를 갖다 주니까 그걸 받아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빚내서 빚을 갚았네요. 근데 그걸 모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진짜 울분이 올라올 수도 있겠네. 진짜 아까 얘기했던 그냥 이걸 만약에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날 속였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사실은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그러게 이유경 교수님 다시 오시라 그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부 사이에 그 마음부터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이 우리 사연자님 가정이 아파트가 2억 3,500만 원인데 그중에 주담대가 1억 2,200 정도 된대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2억 3,500인 걸 보면은 약간 지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거의 네. 부채 비중이 한 절반 가까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이 한 4천 정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이번에 알게 된 부채가 7천이 있으니까 이걸 빼고 나면은 이 가정의 순 자산은 현재 8,300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소득이 어쨌든 지금은 일용직으로 300만 원을 버시고 아내분이 450을 벌어서 750이다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는 야 그러면 소득은 나쁘지 않은데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남편분의 소득이 이렇게 연속적일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 일용직이라는 점이 좀 불안하죠. 만약에 그냥 계속해서 벌 수 있는 소득으로 750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3인 가구 중위소득이 502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지금 40대 중반 넘어가고 있고 순자산이 8,300이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속에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이고 대화를 일단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다혜님은 저희 부부는 가계부를 구글 시트로 공유해요.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어서 편해요. 그러니까 그 공유 문서로 맞아요. 부부가 두 사람만 볼 수 있는. 아니 그냥 엑셀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 가계부도 아니고 공유 문서로 부부가 어디서든 공유한다. 와 이거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지금 아내가 얼마 썼구나. 지금 얼마 우리가 남아 있구나. 이런 걸 서로 공유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상호 오픈형의 대표적인 사례다. 저 이런 분들 처음 봤네요. 실시간으로 이게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 끌어주고 계십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 딱딱 이렇게 교보제를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한 분 더 오셨습니다. 4137님이 저는 비밀 계좌가 있는데 잘못인가요? 그 돈은 절대 쓸데없는 곳에 쓰진 않습니다만이라고. 비밀 계좌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만 공금의 성격에서 좀 블라인드돼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숨겨져 있는 돈을 가지고 비자금을 쌌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데 예. 각자의 용돈 서로가 용인하는 정도의 각자의 용돈이라는 게 부부간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돈을 가지고 내가 세이브해서 뭐 내가 난 이거 뭐 어디다 쓰겠다 그런 내 거는 용돈 내가 저축한다면. 내가 용돈 내가 저축한 거 그거는 네. 낚싯대 산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낚싯대 산다 그러면 그건 5달 모은 건데. 그런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걸로 피규어 사고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각자의 용돈 이상의 용돈이 아닌 그런 어떤 생활비에서 돈을 꺼내서 그런 행동을 한다. 그거는 상대 배우자가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나온 특별 상여금 옆으로 빼놓고. 아 근데 그 비밀 계좌 있다는 분의 그 핸드폰 뒷번호를 말씀드렸네. 네. 다 지나갔을 겁니다. 네. 지나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도 서로의 자산이나 대출을 또 자연스럽게 네. 공유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 알려야 되느냐. 그러면 부모의 빚까지 상대방한테 알려야 되느냐. 이게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악의적인 마음으로 속이거나 다른 비자금을 만들었다면은 이제 뭐 당연히 이혼 사유가 해당되는데 일단 그건 안 되고. 그죠. 그런 건 안 되고요. 이 결혼 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그 자산이라든지 부채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자산도 본인 자산 말고 차명의 자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채도 차명의 부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차명의 부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이름으로 부채는 안 돼 있는데 사실 뭐 우리 가족 간에 누구로 내가 그거 갚아줄게. 그리고 좀 빌려서 좀 돈 좀 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채도 내가 갚아야 될 부채니까. 본인의 뭐 예를 들어 신용 한도가 안 돼서. 그렇죠.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차명 부채 당연히 본인 부채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차명의 부채까지도 공개.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그거는 상환의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나 재산이 얼마가 있고 부채가 얼마가 있고를
공개 안 하고 결혼한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결혼이 법률 행위로는 계약이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상호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거의 이제 법률적 용어까지 말씀해 주신데 기업 M&A 할 때도 당연합니다. 잠재 우발부채 튀어나왔을 때 막 맞아요. 소송 가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결혼할 때도 미리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된다. 잠재적 부채, 우발부채 그렇죠. 가능성까지도. 이게 참 투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보통 결혼할 때 상대 배우자를 고르는 어떤 기준, 뭐 요즘 결혼 정보회사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직업, 연봉, 학벌, 용모, 집안 분위기 5가지를 본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5가지가 다 경제와 관련이 있어요. 직업, 연봉 왜 보겠습니까? 상대 배우자의 직업, 연봉.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부채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학벌 왜 보냐. 앞으로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용모는 난 이런 스타일이 좋아 저런 스타일이 좋아라는 나의 개인적인 어떤 상대 배우자에 대한 그런 걸 또 있겠지만 용모가 옛날에 신원서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용모가 수려해야 또 경제적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다음 집안 분위기가 뭐냐 상대 배우자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5가지가 다 경제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신뢰 이걸 투명하지 않게 숨기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4456님은 저희 부부는 가족 신용카드만 씁니다. 어디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투명해요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3759님은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잘못을 떠나서 학원은 힘들고 생활비는 못 갖다 줘서 아내에게 미안하고 빚도 내고 말도 못하고 2중, 3중으로 힘들었을 남편을 위로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견도 이 사연 같은 경우는 2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 청취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용납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쪽이 아니라 지금은 속상하지만 이해하고 끌어안는 형식의 지금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힘들었을 남편을 위로하는 게 맞다. 이 말은 정말 우리 청취자분이 맞는 얘기인 것 참 같습니다. 다행인 게 저희 코너가 이혼 상담이 아니라 재무 상담이라는 거. 그렇죠. 네, 참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남편분이 태권도장을 폐업했다는 거예요. 네네. 코로나 때 너무 힘드셨다라고 하고 좀 더 버티다가 결국은 최근에 폐업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버시고 그거를 이제는 그냥 전부 다 아내분한테 드린대요. 아유 예. 일단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고민이 그래서 이거를 소득이 750만 원인데. 그러니까 아내분이 조금 더 버셔서 그렇죠. 합쳐서 750인데 이걸 대출부터 갚아야 하나 뭐 이런 고민도 네, 하시는 이분들이 지금 뭐 저축도 좀 하고 있고 돈 소득이 지금 당장 조금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대출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대출을 먼저 갚을 거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저축이나 재테크를 더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할 때 대출을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첫 번째는 원금의 보전 여부입니다. 내가 받은 대출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주담대 어디가 있죠? 지금 집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세 대출 어디가 있냐면 전세 보증금에 들어가 있죠. 자 작년에 우리 여행 세게 갔다 와가지고 받았던 마이너스 통장 그 돈 어디가 있죠? 지금 내 수중에 없죠. 네. 그러니까 원금 대출 받은 돈이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 같이 원금이 보장되는 건지 아니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처럼 써서 없어진 건지를 구분해야 된다. 써서 없어진 거라면은 그거는 무조건 먼저 갚아야 됩니다. 원금이 보전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죠. 레버리지 효과, 투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챙겨봐야 되겠죠. 주담대나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위해서 받은 대출이에요. 근데 그게 사업이 잘 되면은 뭐 성과가 날 수도 있고 또 주담대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또 그죠? 어떻게 보면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그럴 거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금리 수준입니다. 아까 이제 이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이라고 하는 대출이 남편분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사업자 대출일 가능성이 많고 신용 대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아무래도 고금리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대출해서 돈을 받아서 주담대를 갚고 있어요.
주담대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자율이. 완전 잘못된. 그러니까 비싼 대출 받아서 싼 거 갚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체크해라. 원금의 보존 여부, 그다음에 투자 효과 여부, 그다음에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의 여부. 자, 이걸로 이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먼저 갚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고금리일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없는 걸수록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일수록 먼저 갚아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금도 사시고 뭐 적금도 넣으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대출 이자율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좀 낮겠죠. 그 저축이나 투자가. 그러니까 일단은 고민하지 마시고 빚을 좀 줄이는 것부터 우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아내분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좀 갚아나가고 있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이제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갚아야 된다면 이제 사업자 대출 이런 것부터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제일 마지막은 어차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는 건 좋지만 막 빚을 내서 갚는다거나 돈이 없는데 막 억지로 다른 데서 땡겨와서 갚거나 이런 거는 좀 어차피 주담대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상환하실 테니까 강제적으로 원금이 상환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상은 뭐 좀 후순위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남편분이 개인 회생까지 알아보고 있다고요. 이게 빚이 좀 있어서 그런 걸 텐데 근데 지금 일용직으로 월 300 정도를 벌고 계시고 개인 회생 어떤 상황에서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개인의 채무가 개인이 도저히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파산 상태를 가기 직전에 어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5년 이상을 성실하게 빚을 갚았을 때 법원이 강제적으로 개인의 법정 관리를 통해서 채무를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빚의 크기를 좀 깎아주겠다. 대신에 한 5년 이상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잘 갚아주면 채무를 좀 조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원리금 탕감을 해주는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 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 현재는 일용직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용직을 하고 있다면은 개인 회생이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용직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게 안정적으로 빚을 좀 갚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개인 회생이 돼서 부채를 조금 조정을 받고 이러면은 뭐 좋을 수는 있는데 요거는 무조건 100%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채무제 조정을 이제 신청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갚기는 할 건데 그래도 좀 말미를 달라. 조금 더 유예해 가자. 그렇죠. 좀 숨통을 좀 트이게 해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새출발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것도 다각도로 또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부 사이에서 빚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몰랐던 것처럼 남편분이 보험료 또 보험 어떤 게 있는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거를 또 아내분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연 들었을 때 처음 나왔던 이야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호 신뢰의 관계다. 법률적으로는 계약의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뭐 자산이든 부채든 소득이든 소비든 이게 공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번에 이 문제는 이번에 7천만 원 알게 돼서 이제 이 문제가 봉합이 되고 그래 우리가 이제 부부가 좀 같이 잘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습관이 만약에 고쳐지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부부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부부간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 가정경제를 살리는 거다. 가정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4가지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간에 상호 오픈형이 있다. 완전히 상호. 아까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구글 시트에다가 공유한다. 그 정도의 상호 오픈형이 있고 일방 오픈형 오픈은 돼 있는데 한 사람이 모든 걸 쥐고 있고 한 사람은 한쪽은 모르는 경우. 그다음에 일부 블라인드가 있거든요. 일부 블라인드는 뭐냐면은 월급은 서로 얼마 버는지 아는데 보너스나 성과급은 서로 숨기고 각자 재테크, 각자 비자금 뭐 어떻게 굴러가는지 서로 모른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현재. 그리고 가장 최악은
완전 블라인드 형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결혼을 했는데 남편 연봉이 얼마인지 얼마를 버는지 뭐 재테크를 하는지 돈을 얼마 쓰는지 하나도 몰라. 그냥 이름하고 얼굴만 아는 거예요. 이름하고 얼굴만 아는 거야. 그냥 동거 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도 남편이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도 생활이 돼요.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냐. 생활비를 서로 각출해서 쓰는 거죠. 이런 게 되다 보면은 진짜 이게 큰 문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시트를 통해서 서로 공유 문서를 통해서 한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완전히 오픈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이 남편분은 개인 회생도 알아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나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건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하고 예전에 저희가 금융위 그 분들 모셔가지고 복합 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은 단순히 이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 복지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복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뭐 서민금융 한눈에 혹은 서민금융진흥원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남편분이 조금 이제 경제적인 마인드를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부터 돈을 잘 모으질 못했고 특히 휴대전화 요금이나 카드값도 자주 연체됐다고 하더라고요. 카드값이 연체됐다는 얘기는 내가 돈이 없어서 카드값이 물론 연체되는 경우도 있고 통신료 같은 경우는 뭐 자동이체를 안 해놓고 또 뭐 까먹거나 이런 거 또 제대로 뭐 범칙금 나온 것도 막 못 내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게 자동이체 요즘에 이제 통신료 같은 게 기본으로 해놓는데 그렇죠. 카드나 근데 그 통장에 잔액을 채워놓지 않아서 맞아요. 깜빡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신용카드라는 건 항상 내가 사용한 금액을 나중에 확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돈을 쓰면서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체크카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주는 혜택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체크카드를 쓰시는 분도 많고 남편분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돈 관리라든지 경제관념에 대한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살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잘 안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연애 시절부터 상대방의 경제 습관, 경제관념이 어떤지를 체크업을 하고 결혼하겠다는 그런 커플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둘만의 모임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한동안 데이트 통장이 네. 유행한 적이 있었죠. 네. 저희 때는 뭐 그냥 100% 남자가 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은 네. 무조건 연애할 때 무조건 제가 100% 냈습니다. 누구랑요? 지금 아내하고. 네. 아, 그걸 밝혀야 되는구나.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네. 100%. 근데 그때는 그게 하나도 안 이상했어요. 그 당시 한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엔 90년대 그랬어요. 후반 문화는 그냥 네,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데이트하면서도 데이트 통장 쓰는데 이제 데이트 통장 갖고 뭐 약간 또 분란이 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둘만의 모임 통장을 쓰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게 데이트 자금을 공금으로 관리하면서 둘이 동시에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경제관념을 미리 좀 체크할 수 있고 소비 습관을 체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는 왜 이렇게 경제 개념이 없어, 관념이 없어라고 그냥 타박만 하실 게 아니라 운동 못하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달려주고 끌어주듯이 맞아요. 경제적으로도 금융적인 것도 옆에서 같이 좀 보조를 맞춰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누군 뭐 태어날 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조금씩 한 발 한 발 좀 보조를 맞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가족의 소비 부분을 한번 볼까요? 네. 월소득이 이제 합쳐서 750만 원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렇죠. 예. 일단 3인 가구의 식비가 52만 원. 아, 예. 이 정도면 이거는 너무 낮은 거 적게 드시는 것 같은데 아마 좀 뭘 누락시킨 게 아닌가. 우리 아이도 딸아이도 있으시고 네. 52만 원이 글쎄요 뭐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이 부분은 알뜰하기 때문에 뭐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뭐 좀 자라나고 있는 아이도 있고 조금 일용직으로 지금 근무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편안하게 앉아서 사무직은 아닐 가능성도 있고 남편분 체력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네. 조금 먹는데 돈을 오히려 더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드네요. 예. 그러게 지금 식비 외식비를 합쳐서 52만 원이라고 써줘가지고 저희도 이게 맞나? 싶을 저는 이제 정도로. 언뜻 드는 생각이 그 7천만 원 빚을 말이야 그 아내 모르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는 긴축으로 가야 돼 이래가지고 막 그냥 허리띠를 졸라서 막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뭐 그 취지는 너무나 이해하겠지만 예, 조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돈을 조금 더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처음입니다 이런 적은. 예. 이건 써야 돼요. 예, 먹는 건데 먹는 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뭐 자동차 관련된 차량 유지비나 통신비 또 공과금 합쳐서도 월 76만 원 정도예요. 이것도 많다고 보기는 지금 어렵죠. 현재 이 가정은 남편분이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서 또 뭐 약간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좀 숨긴 부분에 문제가 커져서 그렇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생활비는 현재 일용직으로 300만 원 정도 벌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아내 소득하고 합치면 750이잖아요. 네네네. 750만 원 중에 400만 원 정도를 지금 뭔가 저축을 하고 계시고 뭐 금을 산다든지 또는 무슨 저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 남는 돈이 350이잖아요. 그러면 이 3인 가구가 350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쓴 거는 300만 원밖에 안 쓴다고 써주셨지만 남는 50은 결국은 언젠간 쓰게 될 테니까 결국 350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으니까 이 3인 가구의 저축률이 지금 55% 정도거든요. 굉장히 알뜰하게 사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혀 시비 걸 게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상태로만 유지된다면 이분들은 금방 부자 된다. 이 상태만 유지가 된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인 거는 남편분이 일용직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진짜 아내분이 알뜰하신 것 같아요. 정말 소비 많이 줄이시고 그 중에서 빚도 원래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어렵게 갚으셨다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돈줄 상담소에 이 사연을 보내시게 된 게 그래도 늦었지만 그 빚의 존재를 알게 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아 그러면 큰일이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되고 난 다음에 보내주시면 새로운 걱정 때문에 보내주신 건데 이걸 만약에 계속 숨기고 몰랐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부부들은 저녁에 뭐 아침 바쁘시면 아침에 잠깐 보고 저녁에 보실 텐데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진짜 이게 오늘 아내나 남편이 하루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진짜 부부간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대호 기자님은 바쁘셔가지고 어떻게 저녁에 들어가면 아내분하고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1분 대답을 30초? 1분 30초. 경상도예요? 아, 맞다고. 제가 갈 때 항상 자고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422님. 비밀이 없고 늘 공유하는 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렇죠. 이정옥님은 아내분이 너무 알뜰하시네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고 남편분의 보험 상황은 이제 거의 모르신다고 하셨고 근데 아내와 자녀의 보험료가 월 33만 원 나가고 네. 있어요. 뭐 실비, 치과, 암보험까지 다 따로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 태아보험, 태아 쪽에 든 보험을 아직까지 지금까지, 예, 그렇죠. 성인 될 때까지도 유지될 수 있는 태아보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거의 지금 14만 8천 거의 15만 원이 나가요. 이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태아보험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유지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런 상품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좋은데 아이한테 뭔가 부모로서 새로운 어떤 안전망을 쳐주고 싶고 울타리를 쳐주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이제 태아보험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이를 보호하려면 집안의 경제원을 보호하는 게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막 너무 어떤 경우 얼마가 나오고 어떤 경우 얼마가 나오고 이런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물론 뭐 나쁘진 않지만 정말 아이를 보호하고 싶다면 주 가장이 보험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아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가 아프다. 아이의 병원비 이런 것들은 결국 부모가 건재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아보험 15만 원 정도 든 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전체적인 보험료에 비해서 아이의 보험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는 지금 누가 가장 경제적인 부분에서 주 가장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소득으로 봤을 때는 아내분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아내분이 그 소득을 상실하게 됐을 때 가족들에게 주는 충격이 크니까 아내분의 소득 상실에 관련된 그 부분을 더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남편 그다음에 아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경제 활동을 하거나 그럼요.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니까 치료비 정도 수준인 실손보험을 기본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이 태아보험 이거를 이제 저축형으로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거 일부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든 보험의 상태가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한 가지가
종신보험을 약간 저축성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그 성공예감 뭐 다른 코너나 시간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눴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종신보험은 근본적으로는 사망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축보험료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납입을 하면 충분히 그리고 요즘 최근 같은 종신보험이 과거는 뭐 20년 지나야 원금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7년 10년만 지나도 일단 낸 원금 정도가 나오니까 물론 은행의 저축 상품보다야 뭐 약간은 이자 면에선 적지만 보장도 딸려 있고 그다음에 누가 요즘 적금을 5년 7년 10년 유지하냐 이렇게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놓으면 내가 해지하고 싶어도 야 이거 손해나니까 해지 못해 이러면서 목돈이 모인다. 약간 이런 판매 컨셉으로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금액이 50만 원이니까 네. 뭐 지금 뭐 당장 그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은 아니니까 뭐 해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납입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이게 막 100만 원, 200만 원이라면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50만 원 수준에서는 목돈을 만들기 위한 장기 저축의 성격으로 하는 것은 아주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회사에서 제휴보험 상품으로 든 게 있어서 이거는 해지할 수도 없다고 하시네요. 네, 뭐 이거는 근데 한 달에 한 12만 7천 원 이게 이제 정도가 나가고. 상조하고 뭔가 이렇게 예, 그런 것 같아요.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품들은 아무래도 이 금액을 똑같이 은행에 적금을 넣고 ISA를 넣는 것보다야 이자가 물론 당연히 조금 적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적금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자율이 뭐 3%가 됐든 4%가 됐든 아니면 2%가 됐든 나중에 타는 만기 원리금에서 차지하는 원금의 비중이 95%이기 때문에 사실 이자율의 차이는 그렇게 엄청 크지 않으니 여러 가지 제휴 혜택을 보면서 그냥 목돈을 만들겠다라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금액이 막 이걸로 막 100만 원, 200만 원 했다면 당연히 이건 제가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는 나쁜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아내분께서 매월 금을 사고 있어요. 네. 매월 한 돈씩 사기. 3년 전부터 시작하셨대요. 네. 3년 전부터 시작하셨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미 없는 재테크가 아닌지 고민한다. 왜냐하면 지금 빚이 7천만 원 있는데 내가 이거 지금 금 이거 한 돈씩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물론 사연자분이 스스로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의미 없는 재테크가 아닌지 고민이 된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빚을 갚는 게 계산기상으로는 빚이 뭐 대출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5%다 그러면 대출 5%를 일단 갚고 나머지 플러스가 돼야지 이게 뭐 아무리 금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금을 계속 사는 게 뭐 의미가 있어? 빚을 갚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아내분에게 내가 매달 금을 한 돌씩 모은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당장의 수익률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갖고 그 목표가 성취될 때마다 느끼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벌써 금이 이제 한 50돈 됐어. 60돈 됐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테크는 항상 너무 수익률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뭔가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나름대로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시작하셨다 그러면 근데 너무 좀 고점에서 시작한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3년 전. 그럼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재밌게 뭔가 금 쌓여가는 걸 보면서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 한 돈이 한 5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60만 원 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좀 조정을 했죠. 받고 있고 해서 시세가 한 2,750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합니다. 벌써 50돈이에요. 물론 이게 50돈 실물이라기보다 아마 금 통장인 것 같은데 그게 더 효율적이긴 하죠. 그죠. 근데 다만 금은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시세 차익만 맞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야 하는 네. 건데 아무래도 40대다 보니까 다른 투자 수단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금 현재는 대출을 끼고 있는 아파트 하나 그리고 금에 60만 원씩 투자하시는 거 그다음에 약간 현금성으로 모으시는 거 위주의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안감이 드시는 거예요. 남들은 뭐
말만 들으면 희한한 것들을 많이 S&P 500이 어떻고 뭐 ETF가 어떻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나는 이런 걸 안 하니까 좀 너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워렌 버핏 얼마 전에 은퇴한 워렌 버핏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2023년도 주주총회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지속적인 저축, 원금 확보다. 두 번째가 이제 어떤 순풍에 올라타는 힘, 판단력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게임에서 퇴출당할 정도로 치명적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투자가 아니고 저축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자산이 쌓인 사람이 투자하는 거와 얼마 없는 돈으로 마음이 조급해갖고 어떻게 따라잡을까라고 투자하는 것은 180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지금 현재 순자산이 8,300이다. 마음이 당연히 조급하시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좀 2, 3억 정도의 자산이 본인이 느낄 때에 좀 안심할 정도에 쌓인 후에 조금 더 위험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을 생각하셔도 늦지 않다. 지금과 같이 막 빚도 생기고 갑자기 막 40대 중반인데 우린 1억도 없네. 이런 몰려있는 마음에서 투자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오늘 이 부부가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게 된 계기를 하나의 어떤 전환점으로 삼으셔서 앞으로는 돈을 좀 차곡차곡 잘 모이시고 돈을 꼭 많이 안 벌어도요. 네. 부부간에 이렇게 소통만 잘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현금 자산이 한 4천만 원 있다고 해요. 그죠. 예. 그리고 아까 그 금이 2,750만 원 정도 시세로 있고 또 1억 모으기 목표 삼아서 현금 자산에다가 3년째 3년에 1억 모으기 279만 원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굉장히 좀 금액으로 봤을 때 아직 좀 멀긴 했습니다만 멀긴 했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현금 4천만 원 들고 있는 거는 현금 4천만 원 그러니까 매달 다달이 279만 원으로 1억 만드는 저축은 모르겠지만 현금 4천만 원은 그냥 CMA나 또는 무슨 파킹 통장에 이렇게 덩그러니 넣어두는 거는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대출이 있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아니 왜냐면은 대출로 나가는 그 이자랑 지금 그냥 현금으로 4천만 원 갖고 계시는 거랑 따져봤을 때 이게 이제 반드시 지금 급하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아까 그 금 통장도 있다고 하면 그게 일종의 현금성 자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대출 이자 부담을 좀 먼저 낮추는 맞습니다. 게 좋지 않으실까. 4천만 원은 뭐 100%는 아니라더라도 일부를 좀 먼저 빚을 줄여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은 듭니다. 좀 다소 특수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의 사연이었는데 오늘도 또 꼼꼼하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연자에게는 저희 3종 세트가 선물로 갑니다. 또 많은 분들도 사연 같이 올려주십시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제2의 IMF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 공론회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 취해 나이가 지난해 4분기보다 0.1% 증가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0.2%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046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7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10위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네, 먼저 이정옥님,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네. 기존에 가입한 것도 보호가 되나요? 하셨는데요. 물론 기존에 가입한 예적금 통장에도 이 1억 원이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치 시점이 아니라 금융사고 발생 시점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2024년에 가입한 예금이 있는데 은행이 2025년 9월 1일
1일 이후에 파산을 했다. 그러면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아서요. 9월 1일 이전에 은행이 파산을 한다. 이러면 기존 한도인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가 9월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합한 금액이 1억 원까지라는 거. 자, 다음 질문은요? 네, 김은수님, 정규직을 많이 늘려주세요 하셨고요. 현재 우리나라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정규직이 한 61.8%, 비정규직이 38.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내용인데요. 근데 다만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정규직은 약간 줄고 비정규직은 약간 느는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다만 이게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 우리는 IMF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데 뭐가 좋고 나쁘다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유연한 근무 또 아이 키우면서 선택적인 근로를 또 할 수 있는 게 이게 사실 그래서 복지처우라든지 대우 같은 것만 조금 더 공평해진다면 비정규직이어도 꼭 나쁠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짧게 더 들어볼까요? 네, 조영자님, 날씨가 더워지는데 우리나라에는 폭염 대비 같은 보험이 없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맞아요. 태풍이나 홍수 이런 거 오기 전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풍수의 보험이 있어요. 이게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거긴 한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해 줍니다. 보험료에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해서 이거는 주택이라든지 뭐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 혹은 공장 등등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관련된 보험 서비스도 조금 더 고도화해보겠다. 이런 것도 또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월 5일 목요일 순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을 또 약속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